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그 내용은 이제 가치를 파는 브랜드와 팬덤을 만드는 브랜드라는 이제 타이틀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사실 정말 많이 바꿨어요. 이게 제가 그 국내 강연들은 좀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해외에 이제 계시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연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대표님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솔직히 오늘까지도 제가 계속 바꿨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좀 준비를 나름 했고요. 보시면서 혹시 이게 또 해외 사례다 보니까 저는 이제 태국이라는 그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살짝 이렇게 나누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다양한 기업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타겟을 조금 잘못 잡고 짰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 자체가 근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4년 정도 광고를 진행을 했고요. 회사를 운영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디너스라는 광고 대행사를 이제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또 중간에 이툰이라는 이제 컨텐츠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두 아시는 그 검정고무신 작가님 아시죠? 그 검정고무신 작가님과 이제 그 소속이 또 되어 있으시고 저희가 이제 그 웹툰 작가님들이 한 450분 정도 계신데 이런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그리실 수 있는 작가님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법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파핀 타이거라는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컨텐츠입니다. 어떤 컨텐츠냐? 게임 컨텐츠를 다루고 있고요. 게임 컨텐츠는 소비자들에게 경험과 또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하는 오프라인에서 고객에게 PR하는 할 때 조금 더 기억하기 쉽고 조금 더 재미있고 좀 더 전달하기 쉬운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개발진을 두고 저희가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링크로 전달하는 그런 이제 또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는 이제 레퍼런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레퍼런스가 제가 다양한 기업들을 했다라는 사실 의미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저는 이 지자체나 뭐 기업들이라든가 뭐 중소기업 브랜드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광고를 진행할 때 마케팅을 진행할 때 항상 정답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각 기업들마다 이슈도 많았고요. 이슈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니즈도 다르고요. 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놓은 그 광고 매체를 가지고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효율적인 그리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레퍼런스들이 각각 다른 그런 뭔가 환경과 또 각각 다른 이런 이유로 저희가 광고를 진행했던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각각 다른 마케팅의 기법으로 진행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거는 한 번 더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갈게요. 자, 오늘 다룰 핵심 키워드는 일단 네 가지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브랜드의 가치와 그리고 컨텐츠, 또 팬덤, 문화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뽑아봤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키워드들도 저희가 좀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좀 중점으로 오늘 좀 다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마케팅을 할 때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저희의 브랜드를 전달할 때, 저희의 서비스나 제품을 전달할 때, 결국에는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전달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안에는 브랜드의 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고객에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정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기반이 돼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마케팅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오늘 조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제가 핀트가 어긋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과 태국을 이렇게 직접으로 나라를 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태국 기업인들이 우선 들어오실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던 건데, 우선적으로는 한국은 이제 네이버 검색 포털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거의 웬만하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죠. 물론 요즘 이제 구글에 대한 검색량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무리 뭐래도 한국인의 그런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건 네이버를 이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탐색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블로그라든가 카페, 리뷰 콘텐츠로 넘어간다. 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창이 좀 다르죠. 구글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구글 검색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컨텐츠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틱톡 컨텐츠로 따로 이제 채널이 빠지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탐색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걸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스마트스토어라든가 이제 다른 채널들,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컨텐츠나 커뮤니티로 넘어간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구매처는 실질적인 판매처, 그러니까 결국에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판매처, 쿠팡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태국은 페이스북이나 틱톡샵이라든가 쇼피나 라자다 등으로 넘어간다. 라는 부분들을 좀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거는 한국은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쇼핑까지 이어지는 검색 플러스 구매, 약간 일체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태국은 정보를 구글에서 찾더라도 이제 구매는 쇼피나 라자다, 페이스북, 틱톡 등 외부 플랫폼에서 검색과는 구매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한국은 이제 검색 중심이다. 그리고 태국은 소셜 중심이다.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그러면은 검색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브랜드로 이동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브랜드의 계정이나 브랜드의 채널로 많이 넘어가게 돼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블로그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넘어가긴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구매하고자 한다면은 바로 브랜드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트래픽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반면에 검색을 통해서 커뮤니티나 컨텐츠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나라의 그 소비 패턴이라든가 그 문화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전략 차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화면이 조금 잘렸는데 네이버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예요. 지금 한국 사례는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쿠팡을 검색해서 직배송이죠. 로켓 배송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뭐 바로 이제 다음날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송들, 새벽 배송들이 될 수가 있는데 직접 내가 원하는 그 검색 키워드를 직접 입력을 해서 바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이커머스 형태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 시스템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좀 작기 때문에 다음날 배송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빠르게, 뭐 1박 2일 내에도 배송이 되는 이 시스템을 가장 중요하게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이버 커머스가 결국에는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 폭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탈하지 않고 이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네이버의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쿠팡도 바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이라는 그 하루 이내의 그 배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편리함을 많이 제공을 했죠. 그래서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만든다. 그게 이제 쿠팡의 하나의 이제 슬로건 중에 또 하나이죠. 당연한 것. 이 배송을 받는 거에 있어서 그걸 좀 더 특별하게 만들고 특별하게 받아볼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아낀 감동을 기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쿠팡의 좀 더 특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주도에 계시는데 이 다른 커머스는 그냥 2박 3일, 3박 4일은 기본적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체 물류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당일, 그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이 물류 시스템에 대한 그 감동을 이미 느끼시고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네이버와 쿠팡에서 많은 물건들과 소비 시장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검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검색 그리고 브랜드로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브랜드로 이동을 한다라는 건 약간의 설명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설명 중심의 마케팅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브랜드로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고객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나한테 필요한 제품일까? 이게 좋은 제품일까?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 내에는 리뷰도 보여져요. 고객들의 리뷰까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 번에 최종 구매까지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플로우 자체가, 하나의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많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안에서 공감을 이룬 다음에 빠르게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이 마케팅 기법 자체가 이 최적화에 상당히 목을 매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이버 눈에 잘 들어서 네이버가 원하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선호도 이런 로직들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SEO 작업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구글도 SEO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만큼 이 포털에서 원하는 정보를 잘 기입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단에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끌어낸다. 라는 게 하나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순서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마케팅을 이용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나 유입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매까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반면에 뭐 태국이나 이런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고 나서 커뮤니티로 이동을 하는 거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약간 공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그 공감 중심의 마케팅이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뭐 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게 틱톡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쇼폼으로 빠지거나 그 컨텐츠들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내가 접함으로 인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하게 돼. 근데 그 브랜드의 신뢰를 누굴 통해서 하느냐?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브랜드를 신뢰를 하고 그 브랜드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구매 링크로 넘어갑니다. 쇼피나 라자다, 틱톡샵, 페이스북샵으로 넘어가게. 소비 패턴 자체가 조금 저희랑은 많이 다르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원페이지에서 끝낸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넣고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거라면 태국 같은 경우는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람들의 그런 뭐 컨텐츠들을 보고 충분히 소비하고 나서 내가 신뢰를 하고 나서 따로 구매 링크로 가서 결제를 한다는 그게 확실히 차이점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저는 이제 동남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사람을 보고 신뢰를 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사고 싶어 한다. 그리고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를 쓰는 사람들을 더 먼저 본다. 이 브랜드를 쓰는 사람을 먼저 내가 눈여겨보고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매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랜딩 페이지 자체가 내 기업 페이지 자체가 주요 정보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에서 컨텐츠로서 소비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브랜드를 바라보는 관점,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라보는 내 브랜드나 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동남아 마케팅의 공감 중심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태계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국내는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드려봤어요. 이거 제가 이제 판매를 했던 거라서 제가 예시를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스마스토어에서 제가 이제 그 회전 냄비예요. 이렇게 자동 회전 냄비인데 이렇게 이미지도 보여주고 자동으로 요리가 되는 것도 보여주고 안에 리뷰까지도 넣었습니다. 이래서 좋아요. 그리고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런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이벤트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장점이 되는 요소들도 같이 표현을 합니다. 네. 왜 다른지 소구 포인트를 계속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멘트들을 잘 넣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니즈를 여기서 찾아내게끔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사야 될까를 이 컨텐츠 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또 뭐 챗GPT를 저희가 또 이용해갖고 검색했을 때 제가 프롬프트를 안 넣고 우수한 자동 회전 냄비를 찾아줘 라고 했는데
이제 웹 서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제품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소구 포인트로 저희가 지금 넣었던 거죠. 결국에는 한국의 이 검색 트렌드,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브랜드로 이동했다라는 건 이렇게 리뷰나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보고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소비한 다음에 결제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예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동남아는 좀 다릅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구글에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틱톡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으로 빠지기도 하고 뭐 아니면 커뮤니티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컨텐츠로 빠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뒤에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진다. 라자다라든가 쇼피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판매 페이지로 넘어간다라는 부분. 마음이 가야 구매를 할 수 있는 구조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문화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과 국내 한국과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태국은 틱톡은 이제 브랜드로 즐기게 한다. 이런 이제 밈이라든가 이런 뭔가 그 챌린지를 통해서 브랜드를 즐기게끔 만들고요. 이걸 이제 컨텐츠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브랜드를 즐기게끔 만들고 또 태국의 페이스북은 브랜드를 믿고 사게끔 만들고요. 페이스북 유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데 이 브랜드를 믿고 사게 만든다. 그리고 라인을 통해서 직접 고객들과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와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은 뒤에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팬덤을 확보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광고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고객과 어떠한 접점을 만드느냐, 그리고 고객과 어떤 소통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공유로 주느냐, 이 부분이 결국엔 나의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광고보다 중요한 게 이 접점,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예. 나중에 제가 그 일론 머스크의 예시도 제가 한번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서. 자, 내 브랜드를 그러면 선택함에 있어서 왜 선택을 할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 내 브랜드를 왜 선택할까? 이런 관점으로 좀 제가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팬덤을 만들고 문화를 형성하라라는 이제 하나의 멘트를 전 좀 드리고 싶어요. 팬덤, 그리고 팬덤으로 나아가 문화를 만든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되게 큰 범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쪼개서 보게 되면 충분히 기업에서도 그리고 내 제품이나 내 브랜드에도 녹일 수가 있어요. 그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에는 중고나라가 있습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이제 오래된 이제 최초의 중고 커뮤니티 플랫폼, 커뮤니티죠. 뭐 카페를 통해서 확장이 됐으니까. 여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고나라는 이 거래의 편리성이나 네트워크 기반으로 확장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거래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 간의 유대감보다는 약간 편리함에 중점을 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간의 이런 뭔가 감정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많았는데, 뭐, 이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핸드폰을 샀는데, 이제, 어떤 제품을 샀는데, 그 안에 중고나라에서 판매했던 제품이 막 벽돌이 들어있다거나, 오픈을 했는데 벽돌이 드러나요. 몇십만 원을 주고 샀는데 벽돌이 나와요. 근데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중고나라의 좀 한계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네 가지의 감으로 풀어봤습니다. 호감, 공감, 동감, 유대감. 그럼 이거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이 문화를 잘 표현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 이게 바로 당근 마켓이에요. 당근 마켓이라는 이제 대표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상당히 성공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팬덤이 강한 하나의 플랫폼이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매출 영업이익이 높진 않았지만 그 정말 사용 유저 자체가 어마어마한 PV와 UV를 통해서 그 트래픽을 만들어낸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근마켓은 맨 처음에 호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호감이 뭐냐? 결국에는 지역 기반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다. 자, 가깝고 따뜻한 거래. 왜냐면 앞전에 중고나라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근마켓은 약간 가깝고 따뜻한 거래. 결국엔 로컬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로 상당히 큰 호감을 얻었어요. 네. 자, 다음 공감이에요. 이 안에서 당근마켓이 한 게 이웃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을 이제 그런 온도로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뭐 몇 도, 38도다, 뭐 99도다, 뭐 나는 그만큼 신뢰가 있다라는 거를 그 지역 기반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거래를 하면서 그 매너 온도들을 계속 키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에 있어서 호감이 됐고 그다음 공감으로 넘어왔죠. 그다음에 이제 동감이에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걸 클릭을 하면은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구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서 당근 광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두 가지 이미지 기억하셨다가 썸네일인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자분들만 나오잖아요. 남자분들만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시켜요. 아내들이 거래를 하고 와. 이 지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제 뭐, 결혼을 안 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도 직접 뭐 이제 거래를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30대 애들이 좀 많이 이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30, 40대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나 이런 CF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모르잖아요. 서로 전화번호만 알고 위치만 압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가서 쇼핑백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당근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조심스럽게.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아, 맞다고 당근이라고. 서로 이름을 모르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상당히 이 스스로에 대한 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내가 참여를 하고 있다. 당근마켓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동감의 그런 형태의 컨텐츠를, 그 동감의 형태의 성을 내가 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그래서 당근하는 사람들은 이 모두 이 컨텐츠를 보면 동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유대감. 마지막 감이에요. 유대감. 이 유대감은 뭐냐? 당근이 되게 잘한 게 있어요. 동네 생활을 같이 사요. 그러니까 뭐 동네 생활을 같이 사요. 이건 뭐냐면 결국에 내게 공구를 같이 하자. 공동구매를 같이 해서 싸게 사자. 그리고 우리 같이 모임을 하자. 소모임이라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도 많이 있는데 당근이 워낙 많이 하고 많이 사람들이 유저가 많고 또 로컬 지역에 분들이고 또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이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호감인 거예요. 되게 호감이고 이 플랫폼에 대한 애정도나 팬덤이 이제 생겨야 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이 유대가 생기기 위한 하나의 컨텐츠로서 이 당근에서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고 동네 이제 뭐 취미도 같이 하고 이런 이제 채널들을 분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근 안에서. 네. 그래서 그 유대감을 확보했다. 그 유대감은 결국 뭐냐? 문화다. 문화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 문화라는 건 충성 고객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충성 고객이 생겼다는 건 내가 마케팅을 하지 않고도, 내가 광고를 하지 않고도 재구매가 일어나고 다시 방문을 해서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는 고객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당근에서는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켓컬리랑 당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마켓컬리 아실지 모르겠어요. 마켓컬리도 어마어마한 기업이거든요. 마켓컬리가 이제 새벽 배송으로 가장 히트를 쳤던 게 새벽 배송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뭐 10시 전에 시키면은 새벽에 그냥 다음날 새벽에 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땅이 이렇게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빨리빨리라는 그런 구조상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자 하는 걸 바로 다음날 받아야 되거든요. 이 마켓컬리가 이 새벽 배송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의 그 키워드로 어마어마한 유저들을 확보를 하게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유저를 확보하고 여성들의 타겟을 정확하게 찝고 넘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 마켓컬리는 수익 구조가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마켓컬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없어요. 계속 적자예요. 쿠팡도 적자였거든요. 마켓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대기업이 이제 적자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흑자로 늘어가는 그런 형태로 넘어가긴 하는데 마켓컬리가 수익 구조가 확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화장품 카테고리를 늘렸어요. 그랬더니 유저들이 반응이 시큰둥해요.
왜냐면은 나는 마켓컬리를 본 게 식품에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식품을 공급한다라는 거에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가 화장품 카테고리를 늘리다 보니까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마켓컬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 구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세운 전략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당근은 달랐습니다. 이 오른쪽 당근 사례거든요. 당근은 거꾸로 왔어요. 유저의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나 중고차, 이거, 중고차를 하는 이제 중고차 하시는 분들 통해서 안 하고, 부동산, 뭐, 중개인 안 끼고, 혹은 뭐 모임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계속 커뮤니티에 올라오다 보니까, 당근이 그걸 반영을 한 거예요. 예,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유저가 활성화되면서 UV, PV가 상승을 합니다. 플랫폼에 접속을 하는 유저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팬덤 자체가 너무 여기는 탄탄합니다. 예, 그 구조 자체가 마켓컬리와는 다른 행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당근 마켓이잖아요, 원래. 당근 마켓에서 당근 알바 생겼고, 당근 비즈니스가 생기고, 페이가 생기고, 캐럿, 뭐,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라인업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켓을 없앴습니다. 마켓을 없애고, 당근이라는 타이틀로 갔어요. 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타벅스 커피에서 스타벅스로 넘어갔어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 문화의 공간을 나는 이제는 제공을 하겠어. 자,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스타벅스 이 자리에 와서 너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우리는 무료로 화장실도 개방해. 와서 무료로 화장실도 이용을 해. 와이파이 무료야. 다른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눈치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타벅스와 당근과 저는 그 전략 자체가 되게 비슷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 가시면은 이게 있어요. 다른 데들은 다 벨을 받거든요. 다 벨을 울리거나 아니면 벨 진동벨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근데 스타벅스에 가면은 진동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육성으로 불러요. 몇 번 손님, 뭐 누구 닉네임을 부르죠. 누구분, 누구님 부릅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고객과의 이 하나의 목소리에서도 고객과의 이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스타벅스라는 이 문화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그게 스타벅스의 전략이에요. 그게 당근의 전략과 상당히 흡사하고 당근이 스타벅스의 전략을 따라했는지 모르지만 비슷한 행보로 따라가고 있다. 팬덤 자체가 굳건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자, 내 분야와 내 브랜드의 문화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대표님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솔직히 제가 리스트를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받고 나서 이거를 준비하자니 다양한 업계에 계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초점을 맞추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냥 조금 큰 틀에서 바라보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 브랜드의 문화를 만들 거냐? 결국엔 내 브랜드의 팬덤을 만들 거냐인 거거든요. 자, 저는 이 8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브랜드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해라. 그게 기업이든, 혹은, 이게, 어, 제품이든, 서비스든, 브랜드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이 브랜드는 과연 어떤 신념과 가치로 존재하는지를 계속 고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브랜드의 탄생 배경과 창업자의 철학과 이 제품, 상품에 담긴, 이 서비스에 담긴 감정들을 계속 컨텐츠화 시켜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은 알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감형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 자, 당신도 이런 경험 있죠? 이게 지금 아까 당근의 경험과 똑같거든요. 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죠? 당신도 가서, 자, 당근이세요? 당신 당근 하러 오셨죠? 당신 중고거래 하러 오셨죠를 당근이시죠로 표현한 거죠.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거 자체가 공감형 컨텐츠. 그래서 아까 제가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소셜 기반 참여형 컨텐츠다. 그래서 투표, 댓글 유도 기반 이런 챌린지, 댓글 이벤트 이런 고객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 고 커뮤니티를 또 운영합니다. 되게 번거로워요. 이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는 게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팬덤을 관리를 하려면, 그리고 이 팬덤이 충성 고객이 돼서 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내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려면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되고, 무조건 내 고객을 확보를 해서 소통을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럼 어떤 채널을 이용하느냐? 그건 뭐 라인으로 이용을 하시든, 페이스북 그룹으로 이용하시든, 그거는 이제,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경험을 연결해주는 인터랙티브한 요소. 결국에 이건 뭐냐면, 팝업존이나 QR코드 미션이라든가, 그러니까 온오프라인과 이런 접점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잊지 않게끔, 기억할 수 있게끔, 계속 상기시킬 수 있게끔 하나의 컨텐츠를 부여를 하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을 컨텐츠에 참여시키고요. 직접 와서 이 컨텐츠를 참여시키고 내가 좀 더 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이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를 계속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영상이나 사진의 컨텐츠도 제작을 하게끔 만든다던가 유저 후기를 통해서 뭔가 베네핏을 제공한다던가. 그래서 실제 고객이 컨텐츠를 계속 참여시키게끔 만든다. 이게 아까 그 냄비를 판매를 할 때, 이 냄비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12만 5천 원이면 냄비가 상당히 비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판매 전략으로서는 이거를 리뷰를 올리게 되면 저희가 2만 원, 3만 원, 이런 뭔가 베네핏을 매주 당첨자를 골라요. 그걸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 유저의 후기를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유저들이, 다른 고객들이 그 유저의 후기를 보고 내가 구매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준다. 결국에는 내가 사용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이 후기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네. 이렇게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네를 느끼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이며 가벼운 캠페인을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겁니다. 월간 챌린지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이런 이 월간 챌린지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천하제일 뭐 무술대회처럼 천하제일 뭐 쿠킹대회 그래가지고 이 냄비로 만들 수 있는 뭐 최적화된 뭐 이런 음식을 만들어 이런 챌린지를 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계속 캠페인을 한다거나 약간 루틴화해서 컨텐츠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객들이 기억을 하고 내 브랜드 서비스 제품을 선호하고 충성심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이걸 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사람들은 만들어가요, 심리상. 그러므로 인해서 그거를 계속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운영하시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자, 그러면은 마케팅을 하기 전에 내 브랜드는 또 어떠한 점검을 좀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컨설팅을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제조회사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키틀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조 혁신 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자문위원을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은 단열재를 이용을 했어요. 단열재를 이용했는데, 이 단열재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되게 생소했어요. 근데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되게 관심이 많고 한데, 단열재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열재라는 거는 물론 하나의 중요한 그 키워드이긴 하지만, 이건 고객의 언어가 아닙니다. 고객의 언어는 약간 그 결로 현상 있죠? 이게 약간 그 온도차가 생기면은 결로 현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현상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단열재를 묶는 거예요. 단열재가 이 결로 현상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게 고객의 언어거든요. 고객의 언어는 내가 그 결로 현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곰팡이가 생겼어. 그게 싫은 거예요. 단열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 제조업체에서 원하는 그 브랜드가 그 기업이 원하는 메시지를 계속 고객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고객의 언어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공감하고 그리고 쉽게 전달할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그 영업전화라는 게 있어요. 영업전화가 뭐냐면 일반 TM이 있고요. 콜드콜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TM은 무작정 전화를 하는 겁니다. 무작정 전화를 해서 어, 그 무작정 전화를 하는 사람에게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100명 중에 한두 명을 솎아내는 거라고 하면 콜드콜은 다릅니다. 충분히 내가 이 업종을 이해하고 충분히 그 브랜드 그리고 고객의 언어를 내가 습득한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전화를 거는 걸 콜드콜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100통화를 해서 두세 개가 될 거를
30통화만 해서 두세 건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든다. 그게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의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 컨텐츠적으로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언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게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이탈하지를 않아요. 비싼 광고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해놓고 고객이 이탈한다.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구매까지 이루어지고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탈한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내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용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의 언어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게끔 만들어라. 그게 이제 핵심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넥스트 챌린지 스쿨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스타트업 고등학교예요. 처음 보실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왜냐면은 이게 최초였어요. 네,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었거든요. 어, 작년에 진행하면서 이 여기의 구조가 뭐냐면 야, 고등 과정 다 빼버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고등 그 교육이 얼마만큼 후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지금 뭐 이제 그 AI 시대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런 고등 교육을 받아가면서 뒤따라갈 거냐? 빠르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의 의미에서 현재 넥스 챌린지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를 만나기 전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해하시겠어요? 네,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마케팅을 하는 저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이 있는데 딱 이 두 가지만 일단 넣어봤어요. 자, 세계 7개국 글로벌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디지털 스타트업 인재 양성 및 글로벌 명문 대학 진학 과정이다. 자, AI 혁명에도 뒤처지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결국에는 저희의 후보점은 뭐냐? 너희의 자녀,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가 AI에게 따라잡히고 AI에게 대체가 되는 걸 원하느냐? 이 멘트였어요. 네.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없어질 만한 그런 지금 직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현재로는. 그러면은 지금 솔직히 10년 뒤 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더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정말 많은 것들을 그 사람들을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따라가기에는 늦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 그러니까 즉 중3을 이제 중3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런 AI 과정과 이런 이제 기업들의 과정들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과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탐방도 가고 여기에 지금 제휴가 된 넥스트 챌린지 스쿨이 그 베트남의 빈그룹이랑 제휴가 돼 있어요. 또 구글이랑도 제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탐방을 가요. 그래서 견문을 넓힙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들을 이 아이들은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런 컨텐츠들의 표현으로 만들어서 이게 고객과 언어로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소비자들, 이게 잘못 제가 적었는데 일방향적인 소통은 앞전에 컨텐츠가 일방향적인 소통이고 이거는 쌍방향적인 소통 혹은 이 고객 관점의 소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텀 앤 업이다.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 앤 업이다. 고객들이 원하는 거.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걸 짚어주는 거예요. 그런 고객의 언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왼쪽에 보시면은 봐봐. 너희 초 교육기간 봐봐.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려. 고등 교육 받고 입시 또 해야 되지. 대학 가서 또 3년 해야 되지. 뭐 4년 뭐 이제 대학원 또 뭐 이제 박사학위까지 따면은 15년 뭐 군대까지 다녀오면요, 15년 훌쩍 지납니다. 20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총 교육기간 4년에서 6년 가운데 혁신대학 과정으로 해서 스타트업 과정으로 대학을 진학을 할 수가 있어. 명문대 진학할 수 있어. 이 스타트업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혁신대학에 이런 혁신대학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리 아는 사람들은 미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부모들은 그냥 다 자퇴를 시켜요. 자퇴를 시켜서 그냥 다 해외로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견문을 넓힐 수 있게끔 단축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의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쌍방향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 고객 관점의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길게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케팅이 뭔데? 브랜딩이 뭔데? 그러면 이코르 컨텐츠가 이게 왜 중요한데? 마케팅은요, 고객을 단기적인 관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 브랜드를 모르잖아요. 내 서비스나 내 기업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럼 결국 광고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마케팅이에요. 유행입니다. 그거를 페이지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라도. 마케팅을 통해서. 유도를 시키는 거고, 마케팅은 브랜딩을 작동시키게 하는 겁니다. 계속 윤활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브랜딩이 되게끔. 기억에 남게끔. 자, 근데 브랜딩은요, 고객을 장기적인 관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억에 남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페이지에 머무르게끔 하는 거예요. 남고 싶게끔 하고 소통하고 싶게끔 하고 팬덤이기 때문에 그냥 떠나지 않거든요. 뭐라도 하나라도 보려고 해요.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마케팅을 지금 광고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마케팅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인위적인 게 아니라 거부감이 아니라 이런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면 브랜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샤넬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 샤넬이 CF를 하게 되면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는 브랜드가 와서 광고를 한다? 그거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 단계는 마케팅이 10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속 늘려나가서 결국에는 브랜딩이 성숙 단계에는 10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의 브랜드나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기업적인 가치, 서비스들이 브랜딩으로 넘어가야 된다. 팬덤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객에게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여줘라.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컨텐츠적으로. 자, 왼쪽에는 리절트, 그 과정,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김치가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런 비주얼이 나왔어. 이건 이 결과론적인 부분인 건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주얼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이 프로세스. 결국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김치가 나왔느냐를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고객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 과정을 보여줘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 김치를 구매하지 않아요. 이 종갓집을 바로 구매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종갓집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만약에 왼쪽에 일반 기업의 뭐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의 김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대뜸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고객들이 이 김치를 구매하려면 오른쪽과 같이 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공감을 해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 내가 이 종갓집 김치를 넘어서서 이 중소기업 김치를 구매한다라는 겁니다. 네. 올해 그 중소기업 뭐 김치 무슨 뭐 대회가 있었어요. 얘가 전 브랜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했는데 중소기업이 1등이 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맛으로 1등을 했어요. 대기업을 제치고. 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진심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코틀러 이제 마켓 6.0이라는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면 뭐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좋은 컨텐츠는 최고의 사원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거 너무 동의를 합니다. 내가 광고를 아무리 잘해도요, 컨텐츠가 좋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구매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컨텐츠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광고 채널로 유입을 내가 우리 그 구매 페이지로 연결시켰습니다. 근데 내가 그 채널을 통해서 어, 내가 감동을 받지 못했다. 좋은 컨텐츠를 내가 만들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 결국에 그 사람은 이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종 구매까지 엔드 유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영업사원이다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이 컨텐츠가 최고의 영업사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컨텐츠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고민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몰입도 높은 고객 경험을 통해 고객의 참여와 신뢰를 극대화시킨다. 충성 고객과 이 팬덤을 만들어낸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콜라보 파트너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주변에 파트너들이 있어요. 행사를 하시는 분, 웹 에이전시, 뭐 디자인 전문 이분들은 고객군이 똑같아요. 클라이언트 광고주예요. 그리고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소상공인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서로가 경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성장을 하려면 마케팅에만 기댈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님 나가서 영업하셔야 돼요. 영업을 하신다는 건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뭐 CBMC도 그렇고 저도 CBMC를 이제 다녔고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모임들을 진행을 하면서 또 관계를 만들면서 이 좋은 파트너들이 또 제가 주변에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는 영업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저희 소개로 들어오는 거고 이 소개가 이런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소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컨텐츠와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냈는지는 내가 잘 당연히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거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대표님들은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늘려나간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소개도 받고,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마케팅 이상으로도 중요해요. 예. 왜냐면 그들은 나를 정말 진지하게 소개해주고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보와 이 자원의 교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협업 파트너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들은 협업 파트너로 형성이 된다면 폐쇄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다. 내가 마케팅에만 급급하는 게 아니라 폐쇄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는 게 그냥 한정적으로 내가 마케팅의 결과를 낸다고 보면은 그냥 폐쇄적인 환경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런 협업 관계를 만드시고 파트너를 만드신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광고를 쓰지 않고도 지속적인 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자생 능력에 대한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 있어서, 서비스에 있어서.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이제 협업 파트너들을 통해서 지역 외에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로컬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지역적인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브랜드는 이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보는 건 고객의 Y를 고민하고 반영하는 브랜드다. 왜? 저는 이 Y를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고객들이 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까? 내 상품을 왜 이용해야 될까? 내 제품을 왜 구매해야 될까? 이 Y를 고객 입장에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그러면은 광고를 어떤 광고를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예. 저한테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래요. 그럼 어떤 광고를 제가 해야 될까요?를 많이 묻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쉬워요. 고객들이 원하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원하는 컨텐츠로 원하는 광고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눈에 보여요. 이분이 어떠한 업종이고 어떠한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뭐 어떠한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은 저 그냥 바로 어떤 걸 하세요라고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이 방법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리고 타겟이 명확한 브랜드다. 내 타겟팅이 나는 20대에서 60대예요. 물론 그런 카테고리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타겟군을 뾰족하게 가서 컨텐츠를 또 뾰족하게 만든다.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타겟팅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거. 나는 캠퍼들이 타겟입니다. 뭐 아니면은 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타겟입니다. 이런 것들을 뾰족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고객과 소통하면서 진정성과 진심으로 가치를 전하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고객과 직접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그리고 진심이 있는 컨텐츠, 그리고 그거를 그 가치, 우리 브랜드의 가치가 있잖아요. 내 제품과 내 서비스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건 나만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입장에서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 정말 그 가치를 전하는 브랜드가 되면 정말 그거는 방향이 달라지고 팬덤은 알아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 감동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마케팅을 할 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과는 정말 달라집니다. 자, 레퍼런스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퍼런스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진행했는지. 제가 여기 가서 듀오락이라는 이제 유산균 이제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나름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이제 본사가 강남에 있어요. 근데 항상 왼쪽에 보시면 식민화 통해서 막 CF 같은 걸 막 돌렸어요. 어떤 유산균, 듀오락 유산균, 뭐 먹으면 뭐 장까지 살아가고 10억 마리, 100억 마리, 뭐 우리 무적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광고를 많이 하죠. 근데 유산균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네, 대표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걸 아시는 분? 모르시죠? 왜냐? 다 내가 최고예요. 다 장까지 살아가고요. 다 10억 마리, 100억 마리를 다 외쳐요. 덴마크에서 온 유산균, 뭐 스위스에서 온 유산균, 유산균도 다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과연 우리 브랜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좀 더 근본적으로 갑시다.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특별하게 연구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내는 그 회사였거든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연구하는 것부터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모시고 가서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끔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보여줍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올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고 먹게끔 합시다. 유산균을 알고 먹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저희가 진행했던 레퍼런스예요. 솔직히 되게 불편하거든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냥 저희 광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인플루언서들을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이걸 보여드리고 뭐하고 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뭔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고객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례를 진행했었다. 그리고 여기도 좀 이슈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메디움이라는 암 전문 요양병원이에요. 여기는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여기 이제 그 베드가 총 250개의 베드가 있었어요. 암 환자분들이, 환우분들이. 이 환우분들이 이제 보고 들어오는 컨텐츠들이 다 이런 이제 빨간색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컨텐츠들이었어요. 근데 환우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암에 대해서. 심지어 교수님보다도 잘 알아요. 뭐, 왜냐면 내가 진짜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공부 안 할까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안 할까요? 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암 전문 요양병원이잖아요. 요양병원. 그러면은 결국엔 내가 여기 와서 지낼 공간을 보여주는 게 전 맞다라고 봤어요. 여기서 댄스도 하고 같이 암 환우분들이 이겨내는 모습들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탁구도 치고 요가도 하고 댄스도 하고 같이 뭐 그 둘레길도 걷고 이런 컨텐츠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고객들이 50개의 베드에서 250개까지 그냥 다 차버렸어요, 풀로. 왜냐면 여기 오면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면 이겨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감동을 준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레퍼런스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여기도 이거는 이제 컨텐츠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삼성 이제 전자 걸 진행했었는데 슈드레서라는 이제 그 스타일러 그 옷을 이제 이렇게 세정하는 하나의 스타일러 가전 제품인데 이게 신발 버전이 나왔어요. 이거를 저희 이제 이툰에서는 작가들, 컨텐츠를 만드는 작가님들이, 뭐, 아이를 키우는 작가님도 계시고, 뭐, 신혼부부도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이걸 스토리톤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제 각각 하나씩 그 컷들이 보이는 게, 이제 뒤에 막 10개의 컷들이 있어요. 이거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너무 험하게 신고 와요, 신발을. 막 학교 갔다 오면은 막 뭐 먼지 구덩이고. 이걸 매번 세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이 슈드레서라는 공간에 넣어서 내가 깨끗게 하는 것까지는 좀 한계가 있지만, 살균 세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감형 컨텐츠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장,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생활 라이프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슈드레서가 왜 필요한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컨텐츠였어요. 이런 컨텐츠들도 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되게 필요하고 고객들에게 필요한 컨텐츠다. 과연 대표님들은 이런 고객들의 입장에서 일상에서 보여주는 컨텐츠들을 보여주고 있으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힐스라는 브랜드는 이제 미국 사료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맞춤식 사료 브랜드인데 여기는 아이들이 아프면은 이 반려동물이 아프면 이제 동물병원에 가잖아요. 동물병원에서 처방식을 받아요. 처방식의 사료를 해주는 곳이 이 미국 1등 사료 업체고요. 1등 사료 브랜드고 국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그러니까 사람들도 내가 아프면 아픈 처방식이 있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 통풍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어디가 아픈데 그냥 일반적인 기성 사료를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사료 브랜드가 좀 특수한데 저희가 이런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했냐면 애견을 키우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뭔가 서로 유대감도 나누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책시키는 그런 이제 행사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힐스라는 브랜드의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좀 더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또 이런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또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 결과가 또 팬덤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예, 닥터자르트. 여기는 에스티 로더가 이제 닥터자르트가 한국 브랜드인데 2조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샀어요. 예, 엑시트를 한 겁니다. 2조 원에 샀다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제 판매를 한 거죠. 매각을 한 거죠. 여기 또한 이 브랜드의 가치가 명확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저희가 이제 품평회를 하면서 이 브랜드의 가치, 이 제품의 가치를 직접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찍고 테스트해보고 왜 좋은지 느껴보고 뭐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봄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팬덤을 만들어 갖고 이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디벨롭 시켰어요. 계속 디벨롭을 시킴으로 인해서 신세계 뭐 백화점도 들어가고 뭐 면세점도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에스티로더가 이 기업적인 가치를 보고 또 이들의 팬덤을 보고 아니, 매입을 한 거죠. 2조 원에. 예,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빌보드. 이것도 이제 작년에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건데, 빌보드 코리아가 또 한국에 있어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BTS를 일단 예시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컨텐츠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비나 진이 이번에 제대를 했습니다. BTS 진이 제대를 했는데, 이 뭔가 행사를 진행을 해야 돼요. 쇼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고객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제안했던 게 이 쇼룸과 이 향이었어요. 이거를 한번 느끼게끔 해주자. 결국에는 뭐 성수동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태원이나 성수동 같은데 와서 쇼룸을 만들고 팬들이 와서 이 진의 공간, 이 BTS의 내가 그 쇼룸이라든가 그 드레스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뭔가 굿즈도 판매하고 또 이 팬덤도 더 상상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내세웠던 케이스입니다. 이것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뭔가 고객들이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팬덤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드는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이건 AI로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예,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가상 공간을 그려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예,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말로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향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이제 인공지능으로 뽑아낸 케이스고요. 네. 요거는 뭐냐? 요것도 특이해요. 이제 수산회사인데, 이 수산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B2B와 B2G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수산회사예요. 여기는 이제 코스코라든가 트레이더스 같은 곳에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B2C의 브랜드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브랜딩을 하면서, 뭐, 뽀로로도 그 붙이고, 뭐 하면서 이런 게임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게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다운을 받아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링크로 하는 게임입니다. 링크로 누가 링크를 보내주면 이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게임 시간은 딱 2분입니다. 2분 동안 이 게임을 하면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기계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은하수산이라는 이 브랜드의 이 안에 있는 그 설비들을 보여주는. 네. 여기에 특장점이 뭐였냐면 방사능 기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사능 기계라는 거 일본 원전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계가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는 기계가 폐를 기계가 쏩니다. 필렛을 사람이 벗기는 게 아니라 다 기계가 다 자동화를 시켰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컨텐츠 게임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게임을 통해서 등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무료로 회를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바이럴이 일어나죠. 예, 순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1위에서부터 뭐 3위까지 뭐 회 보내주는 거 뭐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뭐 못 보내주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기 위해서, 이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점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전략을 세웠던 하나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객과 하나의 경험을 같이 한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도 이제 같이 경험을 했던 케이스이고,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한국에 이제 벽제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폐역이에요. 네, 일산 근방에 있습니다. 일산 근방에 있는데 폐역입니다. 근데 저희가 스냅 작가를 보시고 이 폐역에 가서 이 공간의 가치를 부여를 했어요. 이 공간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딱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간의 가치를 부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미지로서 이쁜 이미지로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진에, 이미지에, 영상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포토존이니까 사진을 찍은 거겠죠? 이쁜 사진을 찍고 여기서 조금 보정을 해서 이쁜 사진을 만들어 컨텐츠로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바이럴을 하게 돼요. 내가 이쁜 공간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찍은 것과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모델이 돼서 찍히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내가 모델이 돼서 찍힌다. 이거를 컨텐츠로 바이럴해서 사람들이 올린다. 자발적으로 올리게끔 하는 거. 야, 너무 이쁘지 않아? 이 컨텐츠 너무 이쁘지 않아? 야, 너도 해봐. 여기 어디야? 여기 와봐. 하라고 한다는 거. 사람들이 이 장소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가게끔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뭐로 할 거냐?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공간을 이렇게 이미지나 영상으로 가치 있게끔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초토화가 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미아 터지는 바람에 위험하다고 그 일산에서 그 고양시에서 여기를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럴 정도로 많이 왔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용마랜드라는 서울에 있는 이제 그 놀이공원이에요. 여기도 엄청 이쁘죠. 여기가 원래 쉽게 망한 이제 폐놀이동산, 아무것도 운영되지 않은 놀이동산인데 여기를 가서 이제 사진을 저희가 찍었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딱 찍다 보니까 이슈가 돼버렸죠.
이 공간적인 가치를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바이럴화 자동화가 막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용마랜드에 있는 여기 사장님이 어느 순간부터 입장권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입장권을 받고 수익화를 내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가 이거를 뭐 이제 비용을 받고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왜냐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시죠. 입장권을 받고 이렇게 회전 목마를 한번 돌려줄 때마다 30만 원. 아니면 뭐 폭죽 한번 터트려주면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화를 시키는 하나의 스튜디오 개념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가치 있는 공간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을까?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기업의 대표님들이 이제 어떤 업을 이제 하시고 어떤 업을 통해서 이제 그 매출을 내고 또 성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근본적인 컨텐츠 그리고 기업적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관점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그 고객의 언어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팬덤을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케팅 채널을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는 예,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상품이 아니라 문화예요. 사람은 이제 검색을 하는 것보다 사람을 많이 믿게 되고, 그리고 정보보다는 이 공감이라는 걸 많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팬덤은 공감에서 저는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화는 진심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를, 통해서, 이제 진리 위에서 좀 세우는 그런 기업인들이, 되고자, 하고, 저 또한 되고자 하고,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어, 이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회사를 운영하시길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